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도지사 선거 성적표 이제 내일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 용기를 갖자 하는 의미에서 좀 과다하게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은 13대 3? 13대 3이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대 4 여기까지. 세 곳 네 곳이 어디예요, 그럼? 딱 집어서 오늘 투표 날인데.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처음 분위기는 좋았고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개망측한 행동 때문에 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도대체 이게 나란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현재 보면은 한 5곳 정도는 저희가 앞섰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 5곳이요? 예,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격하는 쪽이 좀 선거에 막바지 오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는 한 7, 8곳은 저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 박지원 의원이 13대 3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예상이 어려운 정도로 예. 혼전세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서 그래요. 뭐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의 폭이 넓죠. 판단하는 폭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보십니까? 저는 4곳에서 7곳 정도로 네 생각해요. 곳에서 7곳. 예, 거기가 격전지다. 지금 그렇죠. 접전이다. 저희가 승리할 예. 수 있는 곳이 승리할 수 4곳에서 있는 곳. 7곳 예.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4곳에서 7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한 서너 곳 정도는 이렇게 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어쨌든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초반엔 막 15대 1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예. 뭐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사람들도 예. 더 흥도 나고 신도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선거가 종반으로 흐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거티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판단의 잣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들도 좀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날 지도부가 어디를 가느냐 이 일정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원을 집중 공략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일단 수도권이나 아니면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투표율 제고, 지지층의 투표를 높이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원 지역이 역대 보면 저희가 충청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예. 충청권 지역이 지속적으로 한 정치 세력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유권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많이 달라지는 저희가 뭐 캐스팅 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로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 대상으로 선정이 되곤 하죠. 특히나 이번에도 처음에 어떤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점점 좁혀가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충청권에서의 그 여론상의 지지 형태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죠. 저희가 수도권에 실향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충청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아마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수도권 쪽으로 바람을 일으켜보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인 것 같고요. 오늘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을 꼭 이겨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처음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도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끝맺음도 서울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고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적 성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자체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네, 좋은 결과가 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선거 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제대로 된 대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었고요. 그 부분에 끌려다니면서 또 네거티브전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판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결국에는 뭐 내란, 계엄, 탄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국민의힘에서 성찰되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심리, 저희들이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한 두 가지 심판 심리가 서울에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와 아예 선거운동 자체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선거운동 시작할 때 보통의 경우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도는 건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까지 못 올라오고 그냥 충청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충청도에 의미 부여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과 장동혁 이 대표가 갖고 있는 입장의 괴리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선거에 뭐 숟가락 얹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이 당 내에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저희가 뭐 오세훈 후보와 장동혁 대표가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못해 이래서 같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략인 거죠. 배현진 시당위원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장동혁 대표하고의 어떤 생각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장동혁 대표도 홀로 오세훈 후보와 같이 투샷 나오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 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보수세를 장동혁 대표가 좀 더해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중도층에 좀 상대적 우월성 있는 오세훈 후보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수세의 지지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어떤 회의 고민 끝에 하는 것이지 서로 생각이 달라 불협화음의 결과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출구조사 결과가 딱 뜨면 여러 지역에 관심이 가겠지만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무소속 2명이 당선 여부가 향후 전국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2명,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국이 시작된 이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호된 민심을 맞닥뜨렸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 사퇴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사퇴하고 버티더라도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복당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불안하네.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 후보가 장동혁 지도부를 정조준하며 흐름을 탔다는 게 더 뼈아픈 지점입니다.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집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전북의 패배나 국갑의 패배나 거대 양당의 뼈아픈 시나리오입니다. 네, 무소속의 반란에 물음표가 지워질지는 내일 YTN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관영 후보.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론 저도 이제 전화통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해보니까 비등비등한 것 같더라고요. 비등비등. 이원택 후보랑 비등비등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에게 일단은 표를 좀 몰아줘야 어쨌든 지역 발전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자원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원택 후보 역시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또 정청래 지도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원들로서는 어쨌든 당 후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바로 어저께까지 또 한솥밥을 먹었던 또 당원이잖아요. 예. 김관영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팔이 안으로 굽는 심정들도 솔직히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 그 과정 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북 도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지역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을 모색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판세를 비등비등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내일 출구조사 결과에서 전북에 김관영 후보 딱 뜨면 정청래 대표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표정 변화는 크게 없는 인상 자체가 표정 관리 잘하실까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저 유권자의 판단이고 본인은 예. 또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복잡해지는 건 맞죠. 대놓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당청 간의 갈등을 넘어선 자기 당대표 구도와 직접 연관된 하나의 표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표정 변화를 넘어서서 민주당 표정 자체가 좀 이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당대회에는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저 부분은 전당대회에 관련된 그 구도 자체가 너무 일찍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미 이제 뭐 김민석 국무총리 경우도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아예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당대회 구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 각자의 출발선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미리 시작이 될 것이다. 이 갈등이 개인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심스럽지만 조금 대통령이 힘든 국정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당선돼도 여기 재선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복당은 절대 안 된다 당선이 된다 해도 이렇게 선을 확 긋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좀 기류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냥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천명이 났고 어쨌든 선당 후사가 있는 뭐 이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기존을 일정 부분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정치 문제로 지금 비화되느냐 앞으로 더 커질 거냐의 문제인데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입장들을 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공약화하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들을 참 뒤에서 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왜 공약화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을 거거든요. 언론사에서 물을 거고 당원들이 물을 거예요.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전 이원택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심플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예.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실제로 지도부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럼 그 이후에 지도부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도 이제 뭐 반반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원택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뭐 어떤 강점이 있어서 당선이 될까요? 뭐 집권 여당의 집권 후보라는 여당의 게 후보라는 가장 게.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뭐 명약관한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당원들께서도 전북 도민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나 아니면 정치 고관여층의 경우는 당의 분란이 계속 나면 이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까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원택 후보가 이기게 되면 그러한 분란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예. 이런 판단까지 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평택을 선거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정치 지형도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조국 후보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지만 한편 보면 또 친문과 굉장히 가깝다. 뭐 친문 성향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기존에 했던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또 진행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저 부분도 정당의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명청 또는 이제 청인대 가로치고 친문 포함 이런 식으로 민주당세에서의 양분되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격돌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사실 아무리 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넘어간 후보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격전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이면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친문이나 아니면 진보권의 일부 정치 세력이 좀 너무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불공정함을 느껴서 그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부분도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큰 힘이 될 거고 오히려 그 상대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큰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뭐 적동 경쟁인데 진짜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 이걸 놓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거셉니다. 김용남 후보가 진짜 민주당 후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진짜 가짜 민주당 후보다. 김용남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진보 정당이고 상대적으로는 보수 정당,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에서 정당을 규율을 해왔는데 사실상 놓고 보면 이 포괄 정당이에요. 사실 거의 뭐 좌부터 우까지 많은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넓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시각이 다른 분들이 있고 경제정책 혹은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시야가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견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비록 국민의힘에 있었고 개혁신당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됐던 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유권자층도 상당 부분 유입된 것이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모델로 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이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저러한 주장 끝에는 유권자분들께서 그러면 이 민주당에 누구에게 힘을 밀어줬을 때 대통령에게도 힘이 되고 실제 평택 발전에도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다 고려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김용남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한 몇 % 정도라고 보세요? 그래도 저는 소폭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출렁이는 조사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조금 조국 후보가 올라오는 뭐 조사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용남 후보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유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가 약간 분열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권 여당의 힘으로 김용남 후보가 충분히 이번 선거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는 그 평택을 선거에서 보수 진영 지금 분열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판 변수가 황교안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좀 멀어지는 건가요? 몇 시간 안 남아서요, 이제? 글쎄요,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일이 지나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또 현수막 공방을 보더라도 이게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부정선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입장을 바꿔야 단일화 가능하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황교안 후보가 그 본인의 정치 세력 이 체제를 그냥 별도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내 생각이 이런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진보 진영이 세 파트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저 황교안 후보가 결단을 내려준다면 오히려 저 보수권에서 저기서 또 유이동 후보는 3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황교안 후보의 이런 보수권의 열망을 아마 모른 채 또 외면을 끝까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만남은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황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단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까지 나와서 단일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유이동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단일화 의지 없죠. 없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5만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고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선거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명목에 붙여서 굉장히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이 퇴임할 때 당시에 지지율이 4%였는데 지금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사례를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국민적 인기가 높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
것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사적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황교안 후보 역시도 그거를 지금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었던 유희동 후보에게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손치더라도 예. 유권자끼리의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들도 유희동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유희동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리 후보자들끼리 한다 하더라도 하루 앞두고 뭔가 이 일이 진행될 리도 없고,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그렇게 뽑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단일화는 사실 황교안 후보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네.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도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우리 거하고 똑같이 너네들도 바꿔라, 인정해라, 이런 걸 전제로 단일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막 황교안 후보도 저렇게 운을 띄워서 본인 지지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갔는데요. 자유화혁신당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화혁신 후보죠. 무소속 후보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일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 전북 지역을 가장 먼저 볼 것 같다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됐나 안 됐나 이것부터 볼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박민식이 됐나 안 됐나를 먼저 보겠죠. 아, 박민식을 예. 먼저 보나요? 그 다음에 누가 안 됐으면 누가 예. 됐을까를 살펴볼 텐데, 예. 저희 상당히 아쉬운 지역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선거 전략을 잘 짰죠. 선거 예. 프레임도 잘 짰고, 유세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구가 한 11만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 구청장 선거도 같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일 선거 투표 당일 날은 줄투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1번을 다 찍든가 2번을 다 찍든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을 일단 찍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손해를 볼 것이다,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투표율이 100%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예. 따라서 투표율이 뭐 55가 됐든 60이 됐든 곱하기 0.6, 0.5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취지에 또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내건 한동훈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도 문제가 있어요. 예.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이란 말을 쓰는 것이 사실은 낯선 측면이 없잖아 있죠. 보수가 재건되려면 국내심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만약에 어떤 조직 관리를 할 때 이 갈등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게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조직은 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권자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 지시점을 줄 것인가. 뭐 저만 해도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한다? 그럼 아직 갸우뚱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이 지역도 사실 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가서 한동훈 후보 관련 질문부터 할 것 같거든요. 복당 받아줄 거냐, 예.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겠죠.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없어 보여요. 일단 먼저 뭐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하정 후보가 유리하다. 저는 예. 하정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왔을 때 초보 프레임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노출도를 높이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 부산 북구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토론회 이후 특히 그것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밀리고 잘하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것이고,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는 전재수 후보가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전부 다 전재수 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서기만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럼 전재수 자리에 있던 민주당 후보, 그럼 하정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실제 전재수 후보와 함께 부산 발전을 이뤄갈 중앙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하정우
후보의 당선도 예측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북구갑이 핫플이다 보니까 지금 3인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연 후보가 하정 후보였습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가 심은 씨앗, 하정우가 꽃 피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한동훈 후보가 오후 3시에 열었습니다. 하정우는 대통령 아바타고 박민식은 장동혁 아바타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바로 30분 지나서 박민식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떴다방 선거용 북구 사람에게 지역을 내줄 순 없다라면서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핫플 부산 북구 갑의 3인 후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연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잡힌 거는 다른 후보 여는 거 보고 바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았는데 다 우연히 같은 날이 된 겁니까?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절실한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거고, 박민식 후보가 한 발이 늘 늦어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내려가고 많은 자원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 라고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보수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줄투표 현상으로 간다면 아마도 거대 여야 양당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이제 무소속의 반란 쪽에 민심이 실린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고 이럴 텐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뭐 정청래 대표에게도 좀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당선 낙선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아쉬움을 사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좀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꼭 하정우가 필요해서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 예.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 선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정우 후보의 당선, 뭐 낙선, 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낙선하게 되면 여러 예. 가지 이제 뭐 이 사유들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꼭 지도부가 어쨌든 영광도 책임도 다 지도부 책임하에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 탓이고 혹은 뭐 정청래 대표 탓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도부가 총괄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 공천도 어느 경로로 추천이 되거나 어느 경로로 뭐 이 그 경선 과정에서 당선이 됐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지도부 책임하에 치르는 것이고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겨도 저도 결국 지도부가 함께 다 안고 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대 한동훈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선거 방송 전해드리면서 부산 북구 갑 워낙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해드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결과도 내일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 전날인데요. 지방선거의 꽃 여야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죠.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절한 호소도 들어보시죠. 이제 두 번 속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시민들께서 그동안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함 그리고 무사 안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어느 정당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내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남은 안전판 하나를 지켜주십시오. 네, 여야 모두 서울은 경합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 기간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안전 문제가 불거져서 그 부분을 정원호 후보 측이 상당히 선거에
좀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정원호 후보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오세훈 후보 측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여에 대한 이제 유권자의 인식이 중요한데 지금 GTX 삼성역 부분 그 부분도 현대건설이 그 서울시에다 신고했잖아요. 이게 부실 시공됐습니다라고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라고 신고한 이유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1억 이상의 관급공사,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다 현장에 CCTV를 달았거든요. 그걸 제도화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 바디캠까지 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묻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세훈 시장 탓이다라고 온전히 돌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서울시에 보고된 이 내용을 관할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번에 걸쳐. 근데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에 공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나 오세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도 국토부에 보고 안 한 국가철도공단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오세훈 시장한테 뭐라고 할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소문 그 고가철도 붕괴된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깝죠. 그때 관할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은 어디 있었느냐?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하겠다고 불러가지고 도시개발시설본부장도 국회에 있었어요. 사고가 나는 그 시점에 과연 이게 어디를 질타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국회의 그런 업무 형태도 이 차제 유권자가 좀 심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픽 후보죠.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운명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요. 서울 탈환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특별시를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유독 안전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주제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한강버스라든가 뭐 GTX라든가 최근에 벌어진 또 소소문 문제까지 서울시의 책임이 굉장히 강하고 막중한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서소문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발주하는 경우들은 보통의 경우는 수십일을 다 그 공사 발주 받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 다 검토하게 되고 시방서부터 계획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이게 6일 만에 졸속으로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업계에서 80몇이 하는 업체를 그냥 찍어가지고 여기서 해라고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로도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졸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객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주관적인 힘이 작동된 거 아니냐. 그럼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러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고 아마도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 이런 것들을 이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정원호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지난 겨울 보니까 눈도 잘 치우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함 없이 그 작은 일도 아주 소중히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단순한 픽이 아니고 실제 저변에 그러한 정원의 꼼꼼함이 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 질문에 답변이 가장 기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란 얘기겠죠. 수성할지 탈환할지 내일 민심의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